만약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물리적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스펙타클한 유릴간의 천지창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천지창조가 지구의 탄생 연대기가 아니라 사실은 혼란스럽고 막 요동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복하고 재정렬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암호화된 심리학적 청사진이라면 말이죠.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문헌 탐구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고대 문헌, 특히 그 창세기 같은 텍스트를 대할 때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거든요. 약간 흑백 논리처럼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팩트나 무슨 과학적 기록으로 굳게 믿어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현대과학에 밀려난 그냥 비과학적인 옛말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보통 그 두 가지 시선이 제일 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김창호 작가의 저서 창세기 1장 읽기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는 책은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의 발췌본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제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자가 창조 이야기를 외부 세계를 향한 과학 보고서로 읽는 것을 아예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인간 내면의 성장, 그리고 철학적 은유로 다시 읽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님,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수천 년 된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피로감을 느끼는 당신의 내면과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아주 멋진 미션이네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라는 행위 자체의 메커니즘인데요. 창조의 메커니즘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뚝딱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신적 존재가 손가락을 탁 튕기면 무에서 유가, 마술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단번의 이벤트를 떠올리잖아요. 네, 마법 지팡이 휘두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자는 텍스트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창조가 결코 일회성 마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도로 섬세한 점층적 과정이라는 점을 밝혀내거든요. 오, 점층적 과정이라는 건 단계가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본문에는 창조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다른 계열의 동사가 단계적으로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건 어떤 존재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불러내고 잉태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 아예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아주 깊은 차원의 시작이죠. 아, 근원적인 탄생 같은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단계는 야차르라는 동사인데요. 불러낸 그 무언가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약간 디자인을 입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것은 앞서 형성된 것을 실제로 운용하고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아주 실천적인 차원의 만듦을 의미하죠. 와, 그 세 단계를 들으니까 뭔가 확 와닿는 비유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이거 마치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과정 같지 않나요? 오, 스타트업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자의 머릿속에서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근원적으로 탄생하는 게 그 발화가 되는 거고요. 아, 아이디어의 잉태군요.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조직도를 그리는 기획 단계가 야차르가 되겠죠.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이니까 딱 맞네요. 그리고 마침내 직원을 고용하고 실제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회사를 막 굴러가게 만드는 그 운영 단계가 바로 아싸인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이디어가 단번에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없듯이 창조 역시 그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 저자가 1장 24절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24절이면 그 땅의 짐승들을 만드는 대목인가요? 네, 텍스트에 보면 가축, 들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이 등장하죠.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거친 이미지 말이죠. 막 주라기 공원이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아주 원초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풍경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저자는 이 생물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진짜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어가 네페시 하야, 즉
혼적 활력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표현이거든요. 네페시하야요? 그게 동물이 아니라면 대체 뭐죠? 저자는 이것을 우리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는 다양한 층위의 속성들로 치환해냅니다. 아, 내면의 속성이요? 네, 가축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길들여지고 통제된 속성이고요. 들짐승은 이성으로 잘 제어되지 않는 거친 야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은 가장 생존 본능에 밀착된 아주 낮은 차원의 생동감과 욕망을 상징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창조자가 밖으로 나가서 물리적인 동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펄떡거리는 그 야생적인 감정들과 날것의 본능들을 묘사한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주체할 수 없는 질투나 통제불능의 분노 아니면 아주 원초적인 식욕 같은 것들이 전부 그 네페시화야, 내면의 동물들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통제되지 않은 내면의 무질서한 감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타트업 비유처럼 바라, 야차르, 아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질서 있는 생태계로 다듬어지는 것. 저자는 그것이 이 텍스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본질이라고 해석하죠.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내면의 생태계가 그렇게 점층적으로 구축된다면 그 창조 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은 대체 어떤 청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 그 유명한 구절로 넘어갈 차례군요. 네, 그 텍스트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이요. 여기서 저자의 해석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과 아주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여기서 쓰인 우리라는 엘로힘, 복수형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증거로 보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 문헌이 쓰인 고대의 맥락에서 굳이 후대의 교리를 억지로 끌어올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닫힌 단독자의 권위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어전회의 같은 매우 풍성한 합의, 그리고 충만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무슨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소통과 합의라는 관계적인 토대 위에서 기획되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상과 데무트, 즉 모양이라는 두 단어의 구분입니다. 형상과 모양요. 솔직히 저는 그냥 두 개가 비슷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동의어 아니었나요?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저자의 언어적 분석에 따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먼저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통치 구역에 세우는 동상처럼 대표성과 권위를 뜻합니다. 즉,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를 대표하는가의 문제죠. 아, 소유권과 대표성이요? 그럼 모양은요? 반면에 모양은 그 부여받은 권위가 실제 관계와 윤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실천적인 삶의 꼴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와, 이 지점이 참 확 와닿더라고요. 청취자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건 마치 갓 졸업한 경찰관이 가슴에 반짝이는 경찰 배지를 다는 것도 같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권위를 딱 부여받은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하지만 모양을 갖춘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배지를 달고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경찰다운 성품과 행동을 매일매일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모양인 거죠. 맞아요. 배지만 있다고 다 훌륭한 경찰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권위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권위를 가지고 인간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경찰 비유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볼까요? 배지를 달고 권위를 얻은 경찰이 거리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듯이 인간에게도 즉각적인 임무가 주어집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다스림, 즉 라다와 정복이라는 단어인 카바시로 표현하죠. 아,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꼭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이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오해를 낳지 않았나요? 인간이 자연을 막 파괴하고 다른 생명체를 착취해도 된다는 일종의 백지수표처럼 쓰였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자 역시 그 뼈아픈 역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텍스트를 외부 세계에 대한 물리적 지배로 오독했을 때 인간은 심각한 환경 파괴라는 비극을 낳았죠.
맞아요. 게다가 이게 내면을 향한 은유라고 100번 양보해도 정복하라는 말은 여전히 좀 너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들리더군요. 그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알면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저자에 따르면 원어, 라다, 즉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막 짓밟는 폭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각 생명이 가장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는 섬김입니다. 일종의 예배, 즉 서비스적 행위에 가까운 거죠. 와, 다스림이 지배나 폭압이 아니라 섬김과 보호라니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폭력적으로 들리는 정복, 그 카바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내면을 정복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정복해야 할 대상인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땅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청취자님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 마음속이요? 좀 복잡한데. 네, 거기에는 아까 말한 원초적 본능들, 타인에게서 주입된 수많은 시선들, 낡은 사회적 관습들이 막 뒤엉켜서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자는 이것을 우리 내면에 무단으로 자리 잡은 원주민과 이주민에 비유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수많은 잡념과 파괴적인 감정들이 일종의 무질서한 부족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나 억울함을 무식하게 억지로 짓누르는 그런 폭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복인가요? 내 안에 흩어진 그 무질서한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기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선하고 내가 통제 가능한 상태로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주도적인 내적 질서 회복의 과정인 셈이죠. 아, 내면의 무질서한 부족들을 다스려서 결국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정복이군요.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거칠고 복잡한 내면의 영토를 그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려면 분명 뭔가 아주 강력하고 섬세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문에서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자의 해석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철학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파격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저자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남자,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 네케바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의 구분으로 읽지 않아요. 대신 이 두 가지를 인간 의식과 내면이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결 혹은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잠깐만요. 생물학적인 성별을 단순히 인간 의식의 두 가지 특성으로 치환해버린다고요? 그건 너무 엄청난 비약 아닌가요? 텍스트가 쓰인 고대의 물리적인 현실이나 실제 남녀의 존재 자체를 그냥 너무 뭉뚱그려버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히브리어 어원이라는 아주 깊은 근거가 있어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칼, 즉 남자의 고대 어원을 추적해보면 찌르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뜻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찌르다요? 네, 무언가 어둠 속을 번개처럼 팍 찌르고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속성, 저자는 이것을 직관으로 연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죠. 아, 번뜩이는 직관? 그럼 여자는요? 반면에 네케바, 여자의 어원은 뚫려있는 공간이나 수용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직관의 씨앗을 품어 안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서 내 삶의 지혜로 길어내는 아주 넉넉한 공간, 즉 이해의 속성, 비나라는 것이죠. 와, 어원을 듣고 나니까 저자가 왜 그렇게 도약했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찌르고 들어오는 직관의 남성성과 그것을 품어내는 이해의 공간인 여성성.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해와 달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서로 우열을 가리거나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빛으로 조화를 이루죠. 마찬가지로 내면의 남성성인 직관과 여성성인 이해 역시 완벽한 상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창치자님, 우리가 회의를 준비하거나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막 끙끙대며 고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머릿속에서 번쩍 하고 전구가 켜지는 아하 모먼트가 있잖아요. 네, 일상에서 아주 자주 겪는 일이죠. 그게 바로 자칼, 즉 내면의 남성성이 발휘된 직관의 순간인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당장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실행이 안 되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며칠 동안 곱씹고 내 삶의 맥락에 맞게 다듬어서 마침내 체화시키는 그 깊은 인고의 시간. 그게 바로 네케바, 즉 여성성이라는 이해 과정이라는 뜻이군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 직관과 이해라는 두 의식의 결이 내면에서 온전히 만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은 자비와 분별력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영적인 번성을 이룩하게 됩니다. 저자가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의 참된 철학적 의미라고 보았죠. 직관과 이해의 결합이라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내면이라는 땅에서 이 직관과 이해라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가동해야 한다면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한 어떤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이 내면의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본문 1전 29절과 30절이 바로 그 식단의 질서를 이야기해 줍니다. 텍스트를 보면 인간에게는 특별한 식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죠. 반면에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이 주어지고요. 굳이 씨가 있는 양식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저자가 가장 무게를 두는 단어가 바로 그 씨,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단어인데요. 씨앗은 단순히 삼키고 소화시켜버리면 끝나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 하나의 씨앗 안에는 과거의 유산, 현재의 생명력, 그리고 미래로 뻗어나갈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가 통째로 압축되어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즉, 인간은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품고 있는 그 씨 있는 양식을 섭취해야만 앞서 말한 번뜩이는 직관을 점화하고 깊은 이해를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육식동물도 있는데 왜 다 풀을 먹으라고 하냐,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텍스트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노는 그림이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창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본래의 절대적 선함과 폭력 없는 평화에 대한 아주 고도의 시적 비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네요. 청취자님, 우리의 정보 식단은 과연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씨 없는 양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켜면 쏟아지니까요. 네, 끊임없이 자극만 주고 의미 없이 스크롤하게 만드는 쇼폼 영상들이나 막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얕은 가십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어떤 직관의 스파크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맛도 없고 남는 것도 없죠. 네, 미래로 뻗어갈 사유의 씨앗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깊은 독서나 타인과의 진실한 대화, 혹은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이 심층탐구 같은 지식들은 당장 소화하기엔 조금 벅찰지 몰라도 분명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씨 있는 양식이겠죠. 아주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니까요. 자, 이렇게 올바른 씨 있는 양식을 먹고 내면의 야성을 다스리고 직관과 이해를 조화시켜 나가는 이 거대한 재창조의 과정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종착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종착지요? 네, 창세기의 스펙타클을 마무리 짓는 시간과 안식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대망의 일곱째 날을 안식한다는 그 흐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이 6일간의 창조라는 시간 때문에 성경대로면 지구의 나이가 겨우 6,000년이라느니 아니니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저자는 창세기의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4시간 단위의 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로 읽는 것을 치명적인 오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24시간이 아니면 대체 뭐죠? 저자의 틀에 따르면 이 날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숙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질적인 단계를 의미합니다. 2030년, 2040년식으로 종말의 연표를 계산하는 건 완전히 성서를 잘못 읽는 거죠. 물리적 시계가 째깍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가 꽉 채워지는 성숙의 단계가 바로 카이로스군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최소한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기까지 근데 점점 발전하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까마득한 과거에 우주가 어떻게 세팅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내면에서 실시간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향한 심리학적 진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망의 일곱째 날 신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했다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 일을 멈추고 쉬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안식은 노동으로 인한 탈진 상태의 멈춤이 아닙니다. 내면의 혼돈이 마침내 아름답게 다스려지고 직관과 이해가 완벽히 화해하여 도달한 충만한 선함, 그 완결된 질서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아주 거룩한 여백이자 예배적 호흡인 거죠. 와, 거룩한 여백. 창조의 매 과정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선언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산과 바다 풍경이 예쁘다, 참 보기 좋다 이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생명을 돌보는 이 내적 과업을 훌륭히 해냈을 때 주어지는 존재론적인 찬사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론적인 찬사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사유의 여정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네요. 네, 정말 먼 길을 달려왔죠. 저자의 렌즈를 통해 다시 읽어보니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따지는 낡은 과학책이나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벽돌을 막 쌓아 올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청사진이네요. 네, 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선언, 우리 전통 사상으로 치면 시천주와도 맥이 닿아 있죠. 정말 그러네요. 청취자님,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구 문명의 가장 거대한 뼈대 중 하나인 이 창세기가 외부 우주의 물리 법칙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내면의 진화를 그린 심리학적 지도라면 말이죠. 과연 이것이 이 텍스트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범위를 확 넓히시는군요. 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올림포스 전쟁들이나 인류 최고의 서사시라는 길가메시 서사시 속 매물과의 전투들. 혹시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모든 고대 신화들마저도 전부 겉으로 드러난 판타지나 역사적 영웅담으로만 잘못 읽어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게 내면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쩌면 인류가 남긴 이 모든 고대의 서사들은 결국 우리 내면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우리 조상들의 암호화된 심리 처방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님, 창조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성숙해가는 점층적 과정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면 당신의 내면은 지금 창조의 몇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직 첫째 날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일곱째 날을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직 빛과 어둠을 겨우 구분하는 첫째 날의 혼란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내면의 직관과 이해가 아름답게 화해해서 안식의 일곱째 날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남은 하루, 당신이 섭취하는 정보들이 부디 씨앗을 품은 양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창세기 깊이 속에 서서 내면의 길을 찾아가네. 영적 성숙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형상 비추네. 대표성과 윤리로서 다스림은 섬김으로 생명을 돌보는 예배 참된 가치를 노래해. 남과 여의 조화 속에 직관과 열어맞다 시 있는 양식은 지혜 미래를 품은 빛이야. 마음의 땅을 세상여해 신성한 질서로 채워가 내면의 안식 찾아가는 영원한 완성의 길이야. 창조의 날은 시간이 아닌 존재의 선전 단계라
빛나는 진리를 담아 남과여의 조화 속엔 직관과 예로 맞다 시인든 양식은 지혜 미래를 품은 빛이야 마음의 탐을 재정렬해 신성한 질서로 채워가 내면의 안식 찾아가는 영원한 완성의 길이야 창조의 시작은 바라 그 순간 빛이 태어나고 어둠이 몰락한 의지로 불러낸 신내 선언 모든 것 시작된 그 근원 야자르는 영상을 입기 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갔어 숨을 불어넣은 그 손길 생명이 불꽃이 타오르네 정승적인 과정 속에 완성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아사로녀 하신 이 세상 움직이는 생명의 강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어 창조의 노래를 이어가 바라는 내 미기적 야차르는 형상의 비밀 아사로 완성된 이야기 우리 안에 흐르는 창조의 리듬 청춘적인 과정 속에 완성으로 가는 길